제가 아들 집에서 살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20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다가 아들이 결혼하면서 이 집으로 왔지요. 아들 강혁이는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면서 그럭저럭 살만한 형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동네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고 성격도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첫날 며느리가 꾸벅 절을 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편히 사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아들과 며느리 출근할 준비를 도왔고 손주들 도시락도 싸주었습니다. 주말이면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도 드렸지요.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아들이 승진하게 해달라고, 손주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아들이 과장으로 진급했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용돈은 저희가 드릴 테니 기초연금은 손주들 간식비로 쓰세요.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잘해주던 며느리였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더군요. 한 달에 받는 기초연금으로 손주들 간식도 사주고 문방구에 가서 연필도 사주고 했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낙이었지요. 부자로 살진 못했어도 보통 집안만큼은 살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밥상을 차려주고 집안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면서 나름대로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딸 강미는 10년 전에 미국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시애틀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머나먼 미국으로 시집을 간다고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자주 연락할게요. 그래도 딸이 약속을 잘 지켜줬습니다. 매주 영상통화로 얼굴도 보여주고 잘 지내는 모습도 보여주고 시애틀이 참 살기 좋다고 복지도 잘 되어 있다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미국으로 오세요. 여기가 의료보험도 좋고 노인분들 복지도 잘 되어 있어요. 딸은 매번 전화할 때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야. 여기 아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는데 이 나이에 무슨 미국을 가? 전 매번 그렇게 대답했지요. 엄마, 제가 봐도 오빠네 식구들이 어머니를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가끔 딸이 그런 말을 하면 화가 났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내가 우리 강혁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사실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하지 않았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를 피하는 것 같았고요. 그래도 전 괜찮았습니다. 내 자식 내 손주니까 다 이해하고 감싸주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주어진 대로 살았습니다. 매달 나오는 기초연금으로 손주들 과자라도 사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생활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나 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평화로워 보이는 이 일상이 어떻게 무너질지,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매주 화요일마다 모임을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5명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지요. 복지관 구석에 있는 작은 다과실에서 모닥모닥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게 우리의 낙이었습니다. 야, 얘들아. 나 요즘 궁금한 게 있어. 김순자가 갑자기 그런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 또 손주 자랑하게? 아니야. 이번엔 다른 얘기야. 김순자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험해보고 싶지 않아? 암 환자인 척하면 어떨까 싶어. 순간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아이고, 무서워서 못해. 우리 아들 며느리한테 그런 거 들키기라도 하면 큰일 나. 이영숙이 제일 먼저 반응했습니다. 난 해볼 필요도 없어.
작년에 진짜 암 걸렸을 때 우리 애들 얼마나 극진했던지. 박영자는 늘 자식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항암 치료 받는다고 회사도 그만두려고 했어. 내가 말렸지. 그래서 지금은 다 나은 거야? 응. 다행히 초기여서 수술하고 나았어. 영자는 정말 복 받은 거야. 자식들이 그렇게 잘하다니. 다들 부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감기만 걸려도 병원비 아깝다고 잔소리야. 이영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너네는 낫지. 옆 동네 박 씨의 할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요양원에 버려졌잖아. 맞아. 자식 농사는 복불복이야.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야, 너는 어때? 한번 해볼래? 김순자가 갑자기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난 글쎄. 망설여졌습니다. 요즘 들어 며느리가 자주 하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요양원이 정말 좋아졌대요. 시설도 좋고, 어머니 연세에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시잖아요. 우리 동네 새로 생긴 요양원 한번 구경 가보실래요? 그런 말들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손주들도 많이 달라졌고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더니 할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면 문을 잠그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도 인사도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 한번 해볼까? 제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도 시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 진짜 아플 때 미리 알아두면 좋잖아. 김순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우리 딸이 큰 병원 간호사로 일하거든. 그렇게 저는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진심을. 정말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저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지, 그건 꼭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복지관 모임 다음 날, 김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딸이 오늘 병원 야간 근무래.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김순자의 딸을 만났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식당으로 들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면서 이야기해요. 영희는 따뜻한 보리차를 주문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부탁을 하시다니 놀랐어요. 우리 엄마한테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간호사인 영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네. 우리 식구들 마음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제 자격증도 위험해지고 어머니도 큰일 나실 수 있어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진단서하고 검사 결과지예요. 제가 최대한 진짜처럼 만들었어요. 혹시 병원에서 전화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땐 이렇게 대답하세요. 영희는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위암 3기. 너무나 실감나는 진단명이었습니다. 검사 결과지의 그래프들과 수치들이 생생했습니다. 이걸 보면 누구라도 속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이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정말 이래도 될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며느리가 부엌에서 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식탁에 앉아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드디어 용기를 내어 아들 내외에게 진단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얘들아. 너희한테 할 말이 있구나.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언제 검사를 받으신 거예요? 아들 강혁이가 진단서를 보며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복지관에서 건강검진을 해줘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며느리도 처음에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많이 아프신가 봐요. 큰 병원에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아들 내외는 병원비며 치료 계획을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위암 치료비도 알아보고 유명한 병원도 검색했습니다. 다음 날도 아들이 회사에 늦게 출근하겠다며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제가 휴가 내서 병원 모시고 다닐게요. 그때는 정말 제 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병원 가보려고 했는데 제가 급한 회의가 생겼네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병원 방문을 미뤘습니다.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한숨 소리가 자주 들렸습니다. 어머님, 암 환자 치료하는데 보통 몇 천만 원은 든다던데. 한숨을 쉬며 말하는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보험도 안 들어 있으시잖아요. 일주일이 지나자 드디어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였습니다. 어머님, 항암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요. 어머님 재산은 없으신 거죠? 거기다 수술 비용까지 하면 몇 천만 원은 들 텐데. 어머님 연세에 그런 큰 수술을 받으시는 게 말끝을 흐리는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난 치료받을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애들 학원비도 있고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치료를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방에서 들리는 아들 내외의 대화가 귀에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치료비도 그렇고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당신 월급으로 감당이 되겠어. 게다가 애들 학원비도 있고 그냥 포기하시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그 연세에 수술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내 며느리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제 마음을 더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숨도 못 자고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김순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자식을 믿으면 안 돼. 그 말이 이제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믿었던 자식인데,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인데, 젖먹이 때부터 업어 키우고 밤낮으로 고생해서 대학까지 보냈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고 창문 틈으로 매서운 바람이 쌩쌩 불어왔습니다.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끓여놓은 미역국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강혁이 생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젯밤에 강혁이랑 오래 이야기를 했어요. 더는 이렇게 모시기가 힘들 것 같아요. 치료비도 그렇고 간병도 그렇고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어머님이 계시면 뭐 하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뭐라고?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오늘 강혁이 생일이라고 미역국도 끓여놨는데. 어머님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형편이. 게다가 이제 암 치료비도 감당이 안 되고 강혁이도 이제는 어머님 모시는 게 부담된대요. 저도 더는 못하겠어요. 20년이면 충분히 했잖아요. 어머님 때문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세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고 이제는 저희 부부만의 생활을 하고 싶어요. 며느리는 옷장 문을 거칠게 열더니 제 옷가지들을 마구잡이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를 내쫓으려고 이러는 거야? 내가 널 얼마나 친딸처럼 대했는데. 너 결혼해서 이 집에 왔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너도 알잖아.
처음에는 내 방도 너희한테 내어주고 나는 지하실에서 잤잖아. 손주들 너 회사 다닌다고 내가 다 키워주고. 그 힘든 시집살이 할 때도 나는 늘 너 편이었어. 시댁 식구들이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 때도 내가 얼마나 너를 감쌌는데. 너가 애들 낳고 산후조리 할 때도 내가 밤새 옆에서 돌봐주고. 이제 와서 이렇게 나보고 나가라고?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야?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이렇게 매정하게 구는 거야? 말을 하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님이 해주신 거 다 감사하죠. 하지만 이제는 안 됩니다. 현실을 보세요. 암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수천만 원이 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도 안 좋아졌어요. 강혁이가 어제 처음으로 이혼 얘기까지 꺼냈다고요. 이제 더는 못 참겠대요. 게다가 이제 수술하면 간병인도 써야 하고 약값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어머님 재산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강혁이 월급으로는 애들 학원비 대기도 빠듯해요. 이제 대학 입시도 얼마 안 남았는데 큰애는 의대 가고 싶다고 하고 작은애는 로스쿨 가겠다고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구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에 공부 안 시키면 다 못난 부모 된다고. 저희도 이제는 애들 교육비에 집중하고 싶어요. 아들 강혁은 아침 일찍 출근했다며 집을 나갔고 손주들은 학교에 가고 없었습니다. 그 흔한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여기 가방에 필요한 것만 넣으세요. 우리도 더는 어머님을 못 모시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혁이도 이제는 지쳤대요. 매일 밤 어머님 치료비 걱정에 잠도 못 자고 어머님도 아들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에서도 승진 못하고 다 어머님 모시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는 좀 자기 인생도 살게 해주세요. 큰 검은 가방을 내밀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나더러 그냥 죽으라는 거야? 내가 너희 때문에 진단서를 보여준 게 실수였구나. 진작에 딸내미 말을 듣고 미국에 갔어야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당할 줄 알았으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암 수술을 받으신다고 해도 그 고생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냥 편하게 지내시다가 이제 무슨 미련이 있으세요? 젊어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그만. 말끝을 흐리는 며느리의 표정이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됐지. 근데 말이야, 나는 말이야. 너희가 이렇게까지 독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너희한테 매달렸나 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저도 할 말은 많아요. 20년 동안 시집살이 했잖아요. 친정에도 제대로 못 가고 시장 한 번 가도 어머님 허락 맡아야 하고 아침 저녁으로 밥 차려드리고 빨래, 청소, 저도 지쳤어요. 이제는 좀 제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너가 뭘 했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나 없었으면 너가 어떻게 직장 다녔을 건데? 아침밥을 너가 몇 번이나 차렸다고 그래? 그만하세요. 어머님은 그동안 도와주신 걸로 우리 평생 발목 잡으실 건가요? 이제 그만 가세요. 우리도 이제는 새 삶을 살고 싶어요. 며느리는 이제 완전히 돌변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짐을 꾸렸습니다. 평생 모은 것이라곤 몇 벌의 옷과 작은 금반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서둘러요. 저도 오늘 약속이 있어서 11시까지는 나가주셔야 해요. 제가 손님들 만나기로 했거든요. 현관문 앞에서 며느리가 재촉했습니다. 강혁이한테 전화 한 번만 하게 해줘.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안 받을 텐데. 강혁이도 이제 어머님 목소리 듣기 싫대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전화도 하지 마세요. 번호 바꿀 거니까. 창밖에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추운 날 나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야. 내가 갈 곳이 어디 있다고. 그건 어머님 알아서 하셔야죠. 아니면 복지관에 가보시든가. 거기서 방법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비웃듯 말하는 며느리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키운 자식이, 내 며느리가
그때 현관 앞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주름진 얼굴에 흰머리. 허리도 많이 굽었더군요. 짐은 다 챙기신 거죠? 그럼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열쇠 두고 가세요. 며느리는 제 손에서 짐 열쇠를 빼앗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겨울 추운 길거리에 내몰렸습니다. 등 뒤로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이렇게 차갑게 얼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던 집에서, 내 아들, 며느리, 손주들과 함께 했던 그 집에서, 아침마다 눈 뜨면 보던 풍경들, 내 손으로 직접 고른 벽지, 내 돈으로 산 가구들. 그 모든 것들과 이렇게 허무하게 이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눈발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물이 눈발에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더라? 정신이 없어 집 주소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난 어디로 가야 하나? 누구를 믿어야 하나? 그동안 모아둔 돈이라고는 통장에 2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손가락에 가느다란 금반지 하나와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이제는 꺼져버린 휴대폰. 며느리가 짐을 싸는 동안 몰래 전원을 꺼놓은 모양이었습니다. 강미야, 강미. 엄마가 미안해. 너 말을 진작 들을걸.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여 보니 딸의 전화번호를 적어둔 수첩이 나왔습니다. 근처 공중전화를 찾아 헤맸지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추위에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추위였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노숙인 쉼터가 저기 있어요. 거기 가보세요. 그분의 도움으로 겨우 쉼터까지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쉼터 문을 열자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자식들한테 쫓겨나신 거예요? 옆자리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렀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아들도 저를 내쫓았어요. 이제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쉼터에서 처음 맞는 밤이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 깔린 담요 위에 누워서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기 혹시 휴대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옆자리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부탁드렸습니다. 네. 여기 쓰세요. 저도 처음 왔을 때 딸한테 전화하느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시차 때문인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드디어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미야. 엄마, 이게 무슨 번호예요? 무슨 일이세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울고 계신 거예요? 강미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너 말을 진작 들을걸. 엄마, 제발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오빠네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나 쫓겨났어.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쫓겨나다니 어떻게 된 거예요? 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암 진단서 이야기도, 아들 내외가 저를 내쫓은 이야기도. 엄마, 거기 그대로 계세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 당장 비행기 표 예약할게요. 근데 강미야. 엄마, 제발 그대로 계세요. 제가 곧 갈게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우리 엄마가.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간호사님. 이 주소 좀 적어주세요. 쉼터 직원분이 주소를 불러주는 동안 딸은 계속 흐느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모실게요. 다시는 그런 고생 안 하셔도 돼요. 그날 밤 딸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쉼터의 차가운 바닥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옆에 누운 할머니들의 한숨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모두가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었겠지요.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딸 강미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쉼터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강미는 10시간의 긴 비행을 마치고 공항에서 곧장 쉼터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달려오는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딸은 제 모습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입고 계신 옷이, 이 낡은 가방이 오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쉼터 안으로 들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당장 오빠네 집에 가볼게요. 엄마 짐도 찾아오고. 딸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강미야. 그냥 가지 마. 너 오빠도 이제는.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자기 친어머니를, 그것도 암이라고 하셨는데. 강미는 곧장 택시를 타고 오빠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니, 문 좀 열어보세요. 저예요, 강미예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인터폰이 켜졌습니다. 언니 계시죠? 제 목소리 들리시죠? 제발 좀 나와주세요. 저 강미예요. 누구세요? 이 시간에 왜 이러시는 거죠? 언니, 제발 엄마 짐이라도 찾게 해주세요. 오지 마세요. 우리도 이제 어머님 못 모셔요. 이상한 소리 하면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이요? 내가 무슨 도둑이에요? 강도예요?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엄마 딸이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딸이에요?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다가. 엄마 짐이라도 돌려주세요. 40년 넘게 입으신 옷들인데 그것마저 빼앗을 거예요? 빼앗다니요. 버린 걸 어떻게 돌려줘요? 버렸다고요? 진짜 버렸어요? 엄마 평생 입으시던 옷을. 당신이 뭔데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요? 내가 뭐냐고요? 전 엄마 딸이에요. 친딸이라고요. 이제 와서 무슨 짐이에요? 다들 버렸어요. 쓰레기차 왔을 때 다 내놨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엄마 사진첩도 있었고 결혼식 때 입으신 한복도. 시끄러워요. 이제 그만 가세요. 안 갈 거예요. 오빠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러다 진짜 경찰 부르면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부르세요. 경찰 불러요. 나도 할 말 있어요. 암 환자를 길거리로 내쫓은 사람들이 누군지. 뭐라고요? 감히 협박해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암이라는 말 듣자마자 내쫓은 거. 그건 우리 가정사예요.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래. 난 시집 가서 미국 갔으니까 이제 안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앞으로 여기 오지 마세요. 당신도 이제 남이잖아요. 남이요? 내가 언제부터 남이 됐죠? 결혼해서 미국 간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결혼해서 미국 가서 뭐가 잘났다고. 이제 와서 난리예요? 평소에는 어디 계셨어요? 매주 영상통화했잖아요. 엄마 모시고 가자고 얼마나 했는데. 그러니까 모시고 가지 그랬어요? 왜 우리한테 맡겨놓고? 맡겨놓다니 엄마가 짐이에요? 물건이에요? 오빠는 왜 안 나와요? 전화도 안 받고. 우리 남편은 이제 당신 오빠 아니에요. 그만 가시죠. 이게 말이 돼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당신이 나보고 남이래요? 네, 남이에요. 이제 완전히 남이니까 그만 가세요. 언니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오빠 좀.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우리도 이제 새 삶 살고 싶어요. 새 삶이요? 우리 엄마를 내쫓고 무슨 새 삶이에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미국 가서 편하게 살면서. 편하게 살다니요? 엄마 모시겠다고 계속 말씀드렸다니까요. 그러면 진작에 모셨어야죠. 이제 와서 와가지고. 오빠, 내가 동생 맞아? 내가 강민 맞아? 한마디만 해줘.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웃들 다 듣겠어요. 듣든지 말든지. 오빠, 엄마가 얼마나 우리 생각하면서 사셨는지 알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이제 와서 그런 말하면 뭐해요? 엄마가 얼마나 오빠 잘 되길 바라셨는데 오빠 공부시키느라 밤에 공장에서 일하시고. 옛날 얘기는 그만하시죠.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이요? 그래. 나는 미국 가서 연락도 못했지. 근데 오빠는 매일 얼굴 보면서 어떡해.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20년 동안 모시고 살았잖아요. 모셨다고요? 매일 구박하고 힘들게 하면서. 구박은 무슨. 우리가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아휴, 이제 그만 가시죠. 오빠, 제발. 나 강미야. 기억나? 어렸을 때 내가 아프면 업어서 병원 데려가줬잖아. 엄마 생일 때 같이 미역국 끓여서 먹던 것도 기억나? 우리 둘이 몰래 약속했었잖아. 그만해요. 우리 남편 지금 없어요. 거짓말이죠? 분명 안에 있을 텐데. 오빠, 한 번만 나와줘. 응? 이러면 안 돼요.
우리도 이제 그만 잊고 살고 싶어요. 잊는다고 잊혀져요? 우리가 한 가족이었는데. 가족이었죠. 이제는 아니에요. 오빠 제발 우리 엄마한테 이러지 말자. 응? 이 집에는 당신 오빠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만 가세요. 다시 오시면 진짜 경찰 부를 거예요. 오빠는 왜 안 나와요? 전화도 안 받고. 우리 남편은 이제 당신 오빠 아니에요. 그만 가시죠. 이게 말이 돼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당신이 나보고 남이래요? 네, 남이에요. 이제 완전히 남이니까 그만 가세요. 언니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오빠 좀.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가세요. 다시 한 번 더 오시면 진짜 신고할 거예요. 인터폰이 꺼져버렸습니다. 강민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다시 찾아갔지만 이번에는 아예 인터폰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빠, 내가 오빠 동생 맞아?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당신들 때문에 엄마가 쉼터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 알아? 양심이 있어요? 아파트 현관 앞에서 소리를 지르자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신고가 들어왔어요. 아저씨, 저기 사는 사람들이 제 친오빠고 친정어머니를 쫓아냈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어제 그 일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눈이 오는데 짐 가방 하나 들고 나가시던 마음이 아팠습니다. 강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지내면서 알게 된 한인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오빠가 암에 걸린 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흥신소를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믿을 만한 곳이에요. 강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오빠와 재수 씨의 모든 것을 밝혀내고 엄마를 이렇게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소개해주신 흥신소로 바로 연락할게요. 비용은 제가 전부 부담하겠습니다. 강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한인 변호사의 소개로 찾은 흥신소는 서울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낡은 건물 3층. 그곳에는 정의 흥신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2미터가 넘는 거구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 관장님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홍 변호사님 소개로 왔습니다. 아, 미국에서 오신. 등줄기에 용문신이 새겨진 사내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돈은 상관없습니다. 오빠 내외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 모두 찾아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알고 싶으신지. 전부요. 회사 일도, 재산관계도, 특히 제 오빠 아내가 하는 부동산 중개업도 조사해주세요. 박 관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기본적인 조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첫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강혁 씨는 중견기업 재무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 자금 흐름이 수상한데. 그리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강혁 씨, 아내 김영희 씨는 부동산 중개업 외에도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 관장의 보고는 계속되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와 연관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 직원들이 매일 잠복 조사를 벌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강혁 씨가 회사 공금 5억을 횡령했습니다. 증거 자료도 확보했고요. 박 관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다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네, 전부 입증 가능한 자료들입니다. 계좌 내역, 거래 명세서, 심지어 회사 내부 고발자도 찾았습니다. 강민은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혁 씨는 2년 전부터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서 대금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재무팀에 있다 보니 가능했던 거죠. 박 관장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전부 김영희 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대부업체요? 네, 정확히는 불법 사채업이죠. 연이자가 40%가 넘습니다.
파일 하나를 더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대출자 명단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에요. 카드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부들, 사업 실패한 자영업자들. 강민은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엄마를 그렇게? 네. 횡령한 돈으로 강남에 80평대 아파트를 계약했더군요. 어머님을 내보내고 이사 갈 계획이었나 봅니다. 증거는 확실한가요? 이 사진 보세요. 김영희 씨가 불법 대부업체 운영자와 만나는 장면입니다. 대화 내용도 전부 녹음했고요. 까만 정장 차림의 남자와 며느리가 만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서울 지역 불법 대부업체 총책입니다. 경찰이 잡으려고 했지만 계속 빠져나가더군요. 이걸로 고발할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회사에서도 이미 내부 감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더군요. 우리가 확보한 증거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강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내쫓은 이유가 있었군요. 재산을 빼돌리고 도망가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계시면 새로 이사 가기도 힘들고 수상한 점을 눈치챌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강민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관장님, 이 사람들 어떻게 갚아줘야 할까요? 일단 경찰에 고발하는 건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니요. 사과할 기회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전 이미 결심했습니다. 강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확실하게 끝까지 밟아버리고 싶어요. 네. 그럼 제가 준비한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해보세요. 먼저 회사에 내부 고발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찰에도 불법 대부업 건으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은요? 국세청에도 탈세 제보를 할 겁니다. 이 불법 대부업으로 번 돈 한 푼도 세금 안 냈거든요. 더 없나요? 금융감독원에도 제보하고요. 이 정도면 아니요. 부족해요. 강미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완전히 끝장을 봐야 해요. 엄마를 길거리에 내쫓은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해야 해요. 그럼 우리 직원들을 네, 보내세요. 당신 말대로 겁만 주는 정도로요. 불법은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최고의 요원들을 보내겠습니다. 오빠, 이제 더 이상 오빠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범죄자일 뿐이에요. 강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차갑고 매서운 눈물이었습니다. 새벽 2시.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180cm가 넘는 거구의 남자들. 온몸에 문신을 한 남자들은 아파트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아, 사장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잠시 거래 좀 하려고요. 지금이 몇 시인데 경찰 불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 김영희는 문 앞에 선 거대한 남자들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어머님 모시는 게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제일 앞에 선 남자가 씩 웃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로는 암 환자를 한겨울에 내쫓으셨다면서요? 아니 그게. 거기다 불법 대부업에 회사 돈까지 빼돌리고. 누구시죠? 어머님 좀 잘 모셨어야 했는데. 이제 어쩌죠? 김영희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안방에서 나오던 강혁이 상황을 보고 화장실로 도망쳤습니다. 철컥. 화장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혁이 과장님, 용변 보시려고 그러세요? 저희랑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요? 어머님은 그러시라고 했나요? 쿵쾅쿵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강혁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나가세요. 당신들 누구야? 우리요? 그냥 어머님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돈 줄게요. 돈이요? 회사에서 빼돌린 그 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불법 대부업으로 번 돈? 강혁은 말을 잊었습니다. 강 과장님, 문 좀 열어보시죠.
우리 얼굴 보면서 얘기해요. 제발. 아니면 우리가 열어드릴까요? 특수부대 출신들이라 이런 건 일도 아니에요. 철컥.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연 강혁. 아저씨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는 어머님한테 하셔야죠. 네? 어머님은 어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길바닥에 내팽개치신 분 아니에요? 거구의 남자들이 강혁을 거실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김영희도 깨어나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 좀 해볼까요? 네. 회사 돈 얼마나 빼돌리셨어요? 그게 5억이죠? 어디다 쓰시려고? 강남 80평 아파트 계약금이었나? 강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내쫓고 호강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참효자시네. 어떻게 아셨? 우리가 모르는 게 없어요. 자체업도 하시고 이자율이 40%라면서요? 이번엔 김영희가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지 말아요. 우리가 다 불법이란 거 아시잖아요. 김영희가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불법이요? 네네. 다 알고 있죠? 우리도 이미 증거 다 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이거. 회사 장부, 대부업체 거래 내역, 심지어 강남 아파트 계약서까지 빠진 게 없죠? 누구 짓이에요 이게? 강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내일 아침이면 아실 거예요. 근데 좀 늦을 것 같네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쯤 경찰서에선 고발장 접수 중일 테고 회사에선 내부 고발 내용 확인 중일 테고. 경찰이요? 김영희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제발. 이제 와서 제발이요? 제발 저려요? 어머님 내쫓으실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강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봐요. 우리한테 빌어봤자 소용없어요. 내일이면 경찰이 여기 들이닥칠 텐데. 그럼 어떡하면? 모르죠. 우린 그저 예고편만 보여드린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이제 시작이니까. 그때 밖에서 경비원이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거래 좀 하러 왔습니다. 남자들이 씩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참고로 도망가실 생각은 마세요. 공항이고 터미널이고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제발.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 될 테니 편히 쉬시길. 남자들이 나가고 한참을 강혁 내외는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여보 어떡해. 이러다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새벽 내내 둘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혁 내외는 흥신소를 찾아왔습니다. 새벽부터 기다렸다는 직원의 말에 강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동생 강미야. 한 번만 봐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동생, 내가 언제부터 오빠 동생이었나? 엄마 쫓아낼 때는 동생도 없었잖아. 강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경찰에 가기 전에 한 번만 기회를. 무릎 꿇지 마. 더럽네. 그 무릎으로 엄마한테 석고대죄라도 하시지 그랬어? 여동생 제발.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돈이 눈앞을 가려서. 정신이 나갔다고? 엄마를 그렇게 내쫓을 때는 정신이 말짱했잖아. 눈발이 날리던 날 엄마가 얼마나 추우셨을지 생각해봤어? 김영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연락이라도 제가 직접 사과드릴게요. 이제 정말 뉘우쳤어요. 이제 와서요? 엄마가 쉼터에서 주무실 때는 어디 계셨어요? 강남 80평짜리 아파트 계약하느라 바쁘셨나요? 그건 우리도 잘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잘 살고 싶다고요? 회사 돈 빼돌리고 불법 고리대금으로 서민들 등골 빼먹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강미야. 이제 그만 일어나. 경찰이 곧 올 거야. 참고로 난 이미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 제발 우리 아이들도 있고 애들 인생도 생각해줘. 강미가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 우리 엄마 내쫓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잖아. 손주들 얼굴 한번 못 보고 나가시게 했잖아.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강혁은 이미 체념한 얼굴이었습니다. 강혁 씨,
횡령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며 회사에서도 강력한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강혁 과장이 2년 전부터 수상했어요. 장부가 자주 안 맞았거든요. 가짜 거래처로 돈을 빼돌린다는 소문이 있었죠? 5억이 넘는 횡령액, 이건 실형감입니다. 거기다 조직적인 범죄로 보이는데요. 회사 법무팀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김영희도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불법 대부업 혐의 피해자가 50명이 넘습니다. 이자율이 연 40%가 넘는 사례도 있고요. 돈 못 갚는다고 협박도 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집문서를 뺏어갔어요. 이자도 못 갚는다고. 밤낮으로 협박 전화가 왔었죠. 아파트는 그날로 압류되었고 손주들은 짐을 싸야 했습니다. 아빠 친구 집으로 가야 한다. 당분간 거기서 지내거라. 손주들은 울면서 짐을 쌌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 어떡해? 학교는? 전학 가야지 어떡하니? 하지만 강미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더 큰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횡령액이 5억이 아닌 7억이었고 불법 대부업 피해자는 100명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탈세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이자 수익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네요. 탈세액만 수억. 구속 수감된 강혁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강미야, 오빠가 잘못했다. 강미는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구치소에서 김영희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강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모시고 미국 갈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한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찢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손주들은 아들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손주들의 눈물 어린 얼굴을 보며 강미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이모가. 하지만 이건 너희 부모님이 선택한 거야. 모든 일이 끝나고 제가 강미와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시애틀로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강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그 암이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암이 거짓말이었어. 엄마가 테스트를 해본 거였어. 강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거짓말이었다고요? 복지관 친구들이랑 자식들 마음을 시험해보자고 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이런 거짓말을 하다니. 엄마. 너한테 이런 고생을 시키고 엄마가 미안해. 그런데 뜻밖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오히려 잘하신 거예요. 응? 엄마 덕분에 오빠의 악행을 밝힐 수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도 알게 됐고. 강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엄마 절대 안 보내드려요. 제가 평생 모실 거예요. 시애틀행 비행기를 타고 창밖을 보며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공항에는 복지관 친구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 가서 호강하겠네. 가끔 연락하고 살아. 김순자는 제 손을 꼭 잡더니 울먹였습니다. 덕분에 우리도 교훈을 얻었어. 자식들 맹신하면 안 되는 거. 10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시애틀. 사위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Mother-in-law, let's live well together. 시애틀의 집은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2층 주택이었습니다. 붉은 장미와 하얀 백합이 만발한 정원에는 작은 연못도 있었지요. 엄마 방은 1층에 따로 준비했어요. 햇볕도 잘 들고 정원도 보여서 좋으실 거예요. 처음으로 제 방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아들 집에서는 늘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 공간이 생긴 거지요. 매일 아침 정원을 거닐며 꽃에 물을 주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평화로운 나날들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첫 방학을 맞아 손주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손주들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수감 생활 동안 큰아버지 댁에서 지내면서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방학마다 찾아오는 손주들을 위해 한식을 준비하며 지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해주었지요. 3년이 흘러 강혁 부부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 다 모범수로 지내 형기가 좀 줄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부끄러워서 아니면 미안해서였겠지요. 손주들은 방학 때마다 시애틀에 와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할머니, 우리가 대학 가면 시애틀로 유학 올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강민은 이제 시애틀에서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제게 안부를 묻고 저녁이면 함께 식사를 합니다. 엄마, 오늘은 뭐하고 지내셨어요? 정원에서 장미도 가꾸고 동네 한인회 모임도 나갔다 왔지. 시애틀의 한인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도 여럿 만났지요.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픈 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네요. 서로의 사연을 나누며 위로가 됩니다. 가끔 한국에 있는 복지관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합니다. 너무 좋아 보인다. 얼굴이 훨씬 좋아졌어. 친구들은 제가 행복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시애틀의 봄은 유난히 아름답습니다. 정원의 장미가 만발할 때면 이웃들이 찾아와 차를 마시곤 합니다. 이거 한국 건가요? 맛있네.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 테스트가 오히려 제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되었다는 것도, 자식의 진심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는지도. 강민은 매일 저녁 제 방에 들러 이야기를 나눕니다. 엄마,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손주들은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둘 다 시애틀 근처 대학에 지원한다고 하네요. 할머니랑 더 자주 보려고요. 그동안 한국에서 고생했던 시간이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이제는 밤에 잠들 때마다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나쁜 기억은 서서히 흐려지고 새로운 추억들이 쌓여갑니다. 봄에는 정원 가꾸기, 여름엔 손주들과의 시간, 가을엔 단풍 구경, 겨울이면 따뜻한 벽난로 앞에서 보내는 시간. 그리고 늘 곁에서 저를 지켜주는 딸 강미.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었던 거지요. 가끔 창밖의 하늘을 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한순간의 선택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진정한 가족이 있으니까요.